189쪽에 추정적 효력이 나오는데요. 이 추정적 효력은 권리 추정력을 얘기합니다. 권리 추정력. 권리 추정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표제부에서는 추정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갑구을구에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추정력을 잠시 보시면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 될 겁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채권 행위고요. 물권 변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물권 행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채권 행위 안에 물권 행위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채권 행위 안에 물권 행위가 있습니다. 보통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가 물권 행위로 봐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민법 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겁니다. 그리고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평가합니다.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고려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대금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금이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지 우리 등기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형식적 확정력도 나타난 겁니다. 이때 이 을은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익 불이익 여부는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법무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여러분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즉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존재할 텐데요. 이 등기관이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가 있을 텐데 이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당연히 갑구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되어 있을 테고 2번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소유권 이전,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자를 등기 명의인이라고 불러요. 이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된 권리는 뭡니까? 소유권이죠. 등기된 권리인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측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의 권리 추정력. 여기서 추정이란 단어는 법률 용어인데요.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추정이라는 법률 용어예요.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이는 100%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연성 있다, 90%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 용어가 다 존재해요. 가능성 있다, 50%에서 60%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추정은 70에서 80%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첫 번째, 근거가 있느냐. 우리 민법, 등기법 어디를 보더라도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등기법 아무리 찾아봐도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점유의 추정력은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는 권리 추정력이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서 찾느냐? 학설과 판례가
이론으로 찾는 겁니다. 이론적 근거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론적 근거가 있느냐? 금방 말씀드린 바대로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라고 했죠. 그런데 점유는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추정력에 관한 규정이. 그런데 등기는 없어요. 그런데 점유와 등기는 어느 것이 좀 더 완비된 형태의 공시 방법일까요? 등기입니다. 그러면 완비된 형태의 공시 방법인 등기도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불완전한 공시 방법인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니까 완비된 공시 방법인 등기도 당연히 추정력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거 규정이에요. 그렇죠. 근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은 거짓의 등기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평가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를 다 통과해서 이 등기가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거짓의 등기라고 한다면 통과를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등기는 70에서 80%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등기가 거짓의 등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매매계약이 10억인데 매매대금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을이 여기다가 15억이라고 기록한다면 요 값은 양도소득세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7억이라고 기록이 된다면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득세를 조금 내겠죠. 따라서 이렇게 거짓의 등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의 등기가 나타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값을 여기다가 참여시킨 겁니다. 거짓의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절차에 참여시킨 거예요. 이게 공동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을이 거짓의 등기를 신청할 때 값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을이 거짓의 등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불이익은 갑에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갑이 참여가 되니까 이 을은 거짓의 등기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가 됐기 때문에 이때 이 등기는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공동신청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등기가 권리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본질. 이 등기의 권리추정력의 본질이 뭐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다 써야 되겠다. 다 민법에서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상의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추정력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추정력은 법률에서 인정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는 이거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이 아니라 관행상, 간습상 인정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센 걸까요? 법률상 추정력이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50에서 60%라고 얘기하지 않고 70에서 80%라고 얘기한 이유는 우리 판례가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는 것과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좀 더 센 거라고 했죠.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등기의 추정력, 법률상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본증으로 깨야 됩니다. 본증. 만약에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반증으로 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본증, 반증. 책에 있어요. 이건 민사소송법의 내용인데요. 본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본래의 증거. 이게 본증이에요. 본래의 증거. 반증은 반대 의미의 증거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본증으로 보게 이게 뭐냐면 본래의 증거라는 뜻인데요. 이 본증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면 법관에게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입니다. 이게 본증이에요.
법관에게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 그러면 법률상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거짓이라는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깨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반증은 뭐냐면 법관에게 의심을 일으키는 증거. 이게 반증이라는 증거입니다. 법관에게 의심을 일으키는 증거 반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깨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법관은 의심이 참 많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금방 깨질 겁니다. 법관에게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는 많지 않겠죠. 하지만 의심을 일으키는 증거는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본증으로 봐야지만 깨지기가 힘든 겁니다. 즉 법률상 추정으로 봐야지만 깨지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걸로 답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 판례의 태도고 이거는 학설의 태도인데요. 이게 출제가 됐을 때가 한 20년 전이에요. 그때는 뭐라고 했지? 오류가 있는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학설로서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거기 책에도 그런 문구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본 것 같은데. 191쪽을 한번 보죠. 191쪽을 보시면 거기 위에 팁에 거기 2번에 반증에 의하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이거는 학설에 의한 기출지문이에요. 한 20년 전인가 25년 전에 나왔던.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구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본증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반증과 본증은 다른 거예요. 이건 옛날에 출제가 돼서 반증이라고 나왔지만 요즘은 반증으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증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권리 추정력에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이걸 오늘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물적 범위. 첫 번째, 등기 권리 적법 추정. 요것만큼이라도 꼭 외우셔야 돼요.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 원인 적법 추정. 세 번째, 등기 절차 적법 추정.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인에게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당권의 등기 명인에게 저당권이 있다라고 추정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런데 저당권이 존재한다면 부종성에 의해서 뭐도 존재합니까? 아직 안 하셨나? 부종성 뭔지 아십니까?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이 존재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죠. 이게 부종성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명인에게 저당권이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부종성에 의해서 뭐도 추정이 됩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담보 채권이 있다라고도 추정이 됩니다. 이게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등기원인 적법 추정은 무슨 뜻이냐면 이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을 기재하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 매매라고 기재가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은 이거죠. 그렇죠. 매매. 그래서 이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을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매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70에서 80%는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원인 적법 추정이라는 겁니다. 등기절차 적법 추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들이 있겠죠. 그 절차를 거쳐서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그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토지거래허가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민법에서? 그것도 안 하셨어요? 총칙에서 토지거래허가 했을 거예요. 안 했을 리가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의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서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라고 한다면 허가서를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지만 이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지 않으시면 굉장히 많은 판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민법과 등기법에서. 근데 이걸 암기하시면 판례의 양이 줄어들어요. 암기하실 양이. 그래서 꼭 외워두십니다.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등기, 절차, 적법 추정, 등기, 원인, 적법 추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뭘 제출해야 될까요? 대리권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겠죠. 맞습니까? 대리권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서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고 판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네 번째, 인적 범위. 이걸 해봤자 민법을 안 하셔갖고 고민스러운데 조금만 보겠습니다. 조금만. 여기서 을은 등기권리 적법 추정을 주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분쟁이 발생해서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무효가 돼버리면 이 안에 물권행위도 같이 소멸되니까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해서 갑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복귀됐다고 주장할 테고 을은 그걸 부정하고자 할 겁니다. 부정하고자 할 때 이것만 주장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70에서 80%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 권리 추정력은 이 당사자인 을이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리 추정을 주장을 할 수 있어야지만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좀 잘 하셔야지 등기법이 쉬운데 민법이 아직은 안 돼 있으니까 참 고민이에요. 설명하면서도. 당사자는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당사자는 권리 추정력을 주장하겠죠. 그러면 제3자는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A라는 자가 있고요. A는 을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을은 채무자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채권자는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되겠죠. 그 주장하는 용도로서 등기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 들어오면 돼요. 따라서 이 권리 추정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3자가 주장할 때는 이 당사자에게는 이익이 됩니까? 불이익이 됩니까? 불이익이 됩니다.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죠. 불이익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할 여지도 많은데 민법에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할 겁니다. 그래서 추정력은 일단은 권리 추정력이라는 것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1, 2월 달에는. 다시요. 추정력은 앞에 권리자가 생략이 된 겁니다.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이 물적 범위,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등기 원인 적법 추정, 등기 절차 적법 추정, 요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91쪽을 보시면 공신력 나와 있죠. 공신력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보셨죠. 공시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민법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문제풀이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등기 유효 요건이 나오는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법률 행위를 합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등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유효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있을 겁니다. 이 요건을 구비해야지만 등기는 효력이 발생할 테고 물건 변동의 효력도 나타날 겁니다. 이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유효 요건은 첫 번째,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도 구비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만 이 등기는 효력이 발생할 테고 물권 변동의 효력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은 보통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일단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안 쓰셔도 돼요. 네, 다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첫 번째, 등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을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등기 능력이 없는 등기도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능력이 있는 등기여야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엊그제 벤틀리 5억 주고 샀는데 진짜 산 건 아니고요. 예로서 벤틀리 자동차 등기해봤자 등기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요? 동산이니까. 그렇죠. 등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네 번째,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이 하나일 때는 등기부가 2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하나에서는 등기부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러한 5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했다라고 부르고요. 이 등기법을 아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절차법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이를 절차적 요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여기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죠. 맞습니까? 요거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에요. 총칙, 물권법. 그렇죠. 요거는요, 등기법.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물권 변동의 실질이라고 부릅니다. 물권 변동의 실질. 이거는 물권 변동의 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실질적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잘못 얘기했네. 형식적 요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거는 실질, 형식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아까 실체법이라고 했죠. 실체적 요건 또는 실질적 요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왜? 어떤 용어로 출제될지 모릅니다. 이걸로 출제될 수도 있고 이걸로 출제될 수도 있고 이걸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아셔야 돼요. 여하간 이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 5가지입니다. 여기서 뭐가 도출이 되냐면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중 보존 등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하지 말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걸 아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물권행위라고 얘기했죠. 이 등기는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여야 됩니다. 이게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 등기는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내용을 가진 등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이에요.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이 등기는 효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들어만 두십니다. 들어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물권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니까 효력이 문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효력이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합치의 문제 또는 불일치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불합치의 문제, 불일치의 문제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불합치의 문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상의 불합치 또는 존재상의 불일치라고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내용상의 불합치. 세 번째, 시간상의 불합치. 이건 나중에 민법 지식이 조금 더 올라가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흔적만 내는 겁니다. 흔적만. 이 존재상의 불합치는 민법에서 출제되는 영역인데요. 실제와 이 존재상의 불합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실체적 유효요건의 추한 기억이 나네요. 실체적 유효요건의 추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실 거예요. 민법에서 실체적 유효요건의 추한이라는 테마로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간상의 불합치는 뭐냐면 권리기속의 변동이라는 테마로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아주 고급 문제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민법에서. 그 다음에 내용상의 불합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적 불합치, 그 다음에 양적 불합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적 불합치는 뭡니까? 물권행위에서 다룬 양과 등기에서 다룬 양이 합치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 네. 그리고 이 양적 불합치는 일부 부의 법리, 민법 137조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뭘 하셨는데요? 민법 137조 일부 부의 법리 안 하셨어요? 거기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거 등기법에서 할 거예요. 나중에 실력이 좀 더 쌓여지시면. 그 다음에 질적 불합치,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질적 불합치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등기된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상의 불합치.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갑이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가 돼야 되죠. 맞습니까? 갑과 을 간의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병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주체의 불합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엉뚱한 병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었다면 병은 전세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됐으니까. 이건 당연 무효인 등기입니다. 이게 바로 주체의 불합치예요. 하나 더.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엉뚱한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객체를 잘못 판단한 거죠. 이게 바로 객체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해요. 효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겁니다. 이것도 당연 무효인 등기입니다. 네. 민법도 안 됐는데 등기법 하려니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네. 여기 내용상의 불합치.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엉뚱한 지상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게 내용상의 불합치입니다. 그래서 주체, 객체, 내용상의 불합치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 때문에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보고자 해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 절차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등기법에는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에 대한 규정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지키면서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를 이루는 등기 규정, 그 등기 절차, 과정을 이룬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 과정 절차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상의 불합치로 탄생한 등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바로 여기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 무효 등기의 이용. 들어보셨죠? 세 번째,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이 세 가지 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등기법과 민법에서 출제 영순이고요. 이것은 민법에서 주로 출제가 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설명 방법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중요하고 요게 중요합니다. 이중 보존 등기와 요 네 가지. 요거는 민법 등기법에서 다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민법 등기법 둘 다 출제 영순위.
나머지 것들은 주로 민법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요것 때문에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이 안의 내용 설명은 한 3월쯤, 아니 4월 달부터 할 겁니다. 아직은 소화하실 민법 지식이 없으시니까, 네. 그러면 거기 형식적 유효권 나와 있죠. 첫 번째, 등기가 존재할 것. 등기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등기 신청 절차를 준수할 것. 여기다가 요 세 가지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다 집어넣은 것이고요. 요 내용은 나중에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권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 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출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책은 거기 1번, 2번 나와 있죠. 여기 2번은 별표 치시입니다.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194쪽에 양가로 1번에 실행된 등기와 실체관계 일치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동글뱅이 1번, 2번 나와 있죠. 3번까지 있죠. 여기 2번은 별표 치시입니다. 2번. 2번은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등기 선례가 나와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일단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글뱅이 3번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등기와 물권 행위가 내용에 있어서 일치할 것. 이게 불합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는 바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냥 좀 흔적을 좀 느끼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안의 설명은 민법 지식이 조금 더 쌓여졌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을 보시면 중복하여 격려된 등기 나와 있죠. 네, 이거는 한번 출제가 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투자한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좀 보셔야 돼요. 이중 보전 등기. 보통 중복 등기와 이중 보전 등기를 보통 책에는 같이 짬뽕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중 보전 등기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만든 판례 이론이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은 등기 규칙에 나와 있는 등기관에게 효력이 있는 등기들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에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책에 있는 것은. 하지만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민법에서도 설명이 될 겁니다. 이중 보전 등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림 몇 번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202쪽에 등기소를 봅니다. 202쪽에 등기소를 보시면 오른쪽에 등기소 관할 나와 있죠. 먼저 등기소의 의미는 뭡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얘기했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협의회 등기소, 두 번째, 지방법원, 세 번째, 지원. 요 셋을 등기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은 등기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법원, 군법원도 등기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지방법원, 지원, 요 셋만을 등기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 동글뱅이 2번 관할 등기소에서 동글뱅이 2번 찾으셨습니까?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거기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라는 표현이 있죠.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관할 등기소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관할이라는 용어는요 좀 어색한데 일본 용어예요. 우리나라 용어로 바꾸면 담당 등기소입니다. 담당 등기소. 어느 등기소가 담당하느냐. 이게 관할 등기소의 문제, 담당 등기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밑에 셋째 줄 내려가 보시면 대체로 행정구역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라고 돼 있죠. 네, 여기 밑줄 지시입니다. 대체로 시군구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반드시라고 바뀌면 틀린 지문이 돼요. 반드시로 바뀌면. 반드시는 아닙니다. 대체로입니다. 대체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나오는데 이건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건 나중에 할 거고요. 개념만 보십니다. 응용하는 건 나중에 따로 보실 거예요. 이 등기소는 보통 시, 군, 구별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보통 대체로 시, 군, 구별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명시니까 강명 등기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A라는 시고 강명시. 그 다음에 옆에는 또 안양 군포시가 있죠. 그냥 ABC로 하겠습니다. A시, B시. 그러면 여기에는 A라는 등기소가 설치되어 있을 테고요. 여기는 B라는 등기소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A라는 시가 있고 B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 A라는 시, 여기는 B라는 시. 시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동이 있겠죠? 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동이 있겠죠? 동들이 있을 겁니다. 시 안에는 동 단위가 있죠? 그럼 이 동은 뭡니까? 지번부여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의 지번부여지역은 동, 농촌지역의 지번부여지역은 리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쪽 동에는 토지가 필지가 인위적으로 구획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하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지. 기억나십니까? 필지. 그 다음에 이쪽도 BC에 있는 이 동도 인위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필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필지. 그러면 한 필지가 양쪽 시에 걸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이 선은 어쩔 건데요? 선이 먼저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는 양쪽 동에 걸쳐서 존재할 수 없고 시에 걸쳐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필지는 양쪽 동, 양쪽 리에 걸쳐서 존재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양쪽 시에 걸쳐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먼저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네. 그렇다면 여기 A시와 B시 사이에 양쪽에 걸쳐서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필지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 소유자도 갑, 이쪽 소유자도 갑. 소유자가 같다고 한다면 여기다 건물 올릴 수 있습니까? 올릴 수 있죠. 따라서 토지는 양쪽에 걸쳐서 필지가 존재할 수 없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이라는 분인데요.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서로 오라고 할까요? 서로 오지 말라고 할까요? 네? 답변이 달라지는데 인생관, 철학관이 반영된 답변이겠죠. 네, 오라는 분들은 뭡니까? 권력을 중시하는. 일이 많아지면 그만큼 권력이 커지는 거죠. 오지 말라고 답변하시는 분 뭡니까? 귀찮으니까. 그쵸? 안 올수록 편하죠. 네, 저는 후자예요.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죠? 네,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 A씨와 B씨, 아니요, A 등기소와 B 등기소 양쪽을 공통으로 관할하는, 공통으로 담당하는 더 높은 국가기관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 맞습니까? 등기소보다 더 높은 국가기관은 법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을 공통으로 관할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A 등기소, B 등기소를 공통으로 관할하는, 공통으로 담당하는 상급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이 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본질적 속성이 뭐냐면 법원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소극성, 수동성을 본질로 합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재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소송 제기 안 했는데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은 수동성, 소극성을 그 본질로 하게 돼요. 알아서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누가 신청을 할까요? 갑이 신청하겠죠. 그래서 이 갑은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면 관할의 지정이 신청이 있게 되면
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장이 지정해 줄 겁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이라고 불러요. 물론 응용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응용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 골격만 아십니다. 법무사 시험에 이런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관할의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할까요?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출제가 안 되겠죠? 네. 여기다가 신청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공통의 아니요. 신청 자체는 어디에 한다고요? 공통의 왜 자꾸 등기소라 그러세요? 네, 신청 자체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합니다. 하지만 신청서라는 서류는 네,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양쪽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둘 중에 한 군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제출이 됐다면 등기소에서는 이쪽으로 보냅니다. 송부를 하게 됩니다. 보낼송, 출부, 보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이 송부받은 그 신청서를 보고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토지는 관할의 지정의 문제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건물에만 나타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204쪽에 보시면 두째 줄에 상급 법원의 장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네, 교재에는 없지만 신청서에는 누구에 제출한다는 거, 등기소에 제출한다는 거, 이건 법무사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 그건 좀 써넣으십니다. 관할의 지정 신청은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하지만 신청서는 등기소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적부심사에도 그렇게 했죠. 적부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했습니까? 위원회에 했죠.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에 했죠. 하지만 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했습니까?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했죠. 나중에 이의신청도 똑같습니다. 이의신청서도 신청서 제출하는 곳과 신청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의, 거기 관할의 위반 나와 있는데, 두째 줄에, 먼저 등기사무의 위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안 해요. 1, 2월 달에만 할 겁니다. 11월, 12월, 1월, 2월. 11월, 12월 달에도 했어요. 그리고 1, 2월 달도 하고 3월부터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3월부터는 좀 어려운 내용을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건 껌이에요. 네, 껌.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민법 지식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셔야 돼요. 네. 여기는 A 등기소 담당 지역이고요. 여기는 B 등기소 담당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신도시입니다. 인구는 30만 명이 살고 계세요. 이쪽은 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한 30분이 살고 계십니다. 어르신 30분만 살고 계세요. 물론 여기에는 외국인 분들도 좀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뭐 부동산이 없을 테니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정고시 합격해갖고 등기관으로 발령 나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네? 또 이것도 인생관, 철학관이 반영되겠죠? 이쪽을 가시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테고 급행료 챙길 수가 있으니까. 사법부의 급행료 같은 건 터치가 안 돼요. 행정부는 터치가 되는데 이쪽은 이제 가서 눈도장 맞추고 뭐 인터넷만 하다 올 겁니다. 가끔 청소도 할 테고 그렇죠. 아마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밥 먹으러 가는 거고 여기는 일하러 가는 거고 그렇죠. 네, 여기는 등기사무가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땅 잘 안 팔아요. 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에 구획을 정해서 이걸 등기구획이라고 불러요. 등기구획을 정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동산 전부를 이쪽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구획을 정해서 그 일부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동산을 이쪽에 넘기는 거, 이를 위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위자는 맡길 위자고 임은 등기 임무, 등기사무를 얘기합니다. 이를 관할의 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등기구의 전부 부동산 또는 등기구의 일부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동산을 위임하는 건데요. 특정한 부동산만을 위임할 수가 있느냐?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위임할 수가 있냐?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출제가 됩니다. 등기구의 전부, 일부에 대한 모든 등기사무를 넘기는 것이지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만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이 중요합니다. 니은을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에 관할의 위반 나와 있는데요.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절대적 무효 직권말소라는 문구가 있죠. 네, 이걸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A 등기소 관할지역이고 B 등기소, C 등기소, D 등기소, E, F 등기소 관할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누구냐면 갑이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기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겠죠.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어느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 신청해야 됩니까? 이 등기소 가서 보존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갑은 자신의 절친이 있는 등기소장으로 있는 여기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할을 위반한 등기죠. 따라서 등기를 안 해줄 겁니다. 당연히. 근데 친구한테 신신당부 부탁을 했고요. 저녁에 맛있는 거를 과하게 좀 사줬더니 못 이긴 척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등기부는 어디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만들어질 겁니다. 1년 후에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등기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있다고는 생각하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너무 큰 겁니다. 하자가 큰 등기는 효력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무효, 절대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무효,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공시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통해서라도 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할 위반의 등기,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이건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다시요. 관할 위반의 등기 공시기능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무효 또는 절대무효라고 부릅니다.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고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을 때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시켜야 됩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기계적으로 암기되셔야 돼요. 하나 더. 벤틀리 자동차 5억 주고 샀는데요. 너무 고가고 아파트 가격 한치니까 친구한테 가서 등기소장으로 있는 친구한테 가서 등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안 해주겠죠? 왜? 등기 능력이 없으니까. 동산이니까. 그럼 또 방법이 있어요. 저녁 때 맛있는 걸 과하게 사줍니다. 그러면 이제 못 이긴 척하고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시기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등기 능력이 없으니까. 즉 동산이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 능력이 없는 것도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이 관할 위반은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위반, 2호 위반은 공시기능이 전혀 없는 등기들이라서 하자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기계적으로 암기되셔야 합니다. 나중에 물론 프린트에 다 그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29조 제1호 위반, 관할 위반. 29조 제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왜? 등기 능력이 없으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 능력이 없는 경우. 이때는 설령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시기능이 없어서 하자가 너무 큰 것이고 하자가 너무 크니까 당연히 무효인 것이고 당연히 무효니까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할 때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라도 말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이의 신청 하나 더 써 넣으십니다. 이의 신청. 그 다음에 관할이 변경되는 걸, 관할의 변경이 나와 있는데요. 관할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등기소의 관할 지역이 너무 넓다면 쪼개서 별도의 등기소 설치할 수 있겠죠. 등기소 신설. 그럼 관할이 바뀌는 겁니다. 또는 주민들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하나를 폐지하면 옆에 있는 등기소가 그 폐지된 지역도 담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설 폐지 또는 관할의 위임 뭐 이런 경우에는 관할의 변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건 하나인데요. 거기 효과 있습니까? 효과에서 종전 관할 등기소 두째 줄 보시면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에 넘겨주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 하나 밑줄 쳐 놓으십니다. 관할의 변경에서 효과 나와 있죠. 거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종전 관할 등기소라는 문구 있습니까? 거기 두째 줄 보시면 처리 권한을 종전 등기소는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문구 있습니까? 네, 그거 밑줄 하나 쳐두세요. 물론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혹시 몰라서 밑줄 치는 겁니다. 가끔 모의고사에 내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등기사무의 정지를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해요. 3월달부터는 이런 거는. 이 지역은 A 등기소가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또는 전쟁 같은 아주 험악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들은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네, 동원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장은 이거 복구하려고 동원되겠죠.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을 내려요.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문구를 기억하셔야 되고 대법원장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누구라고요? 대법원장. 그렇죠. 그리고 이 전쟁, 천재지변은 짧을수록 좋죠.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가 주어지지 않고 일정 기간, 단축의 여지가 있는 일정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대법원장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등기사무가 처리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설령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등기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겁니다. 거기도 이의신청 써 넣으시죠. 그 다음에 거기 첫째 줄 보시면 대법원장 밑줄 치시고 그 옆에 일정 기간도 밑줄 치셔야 돼요. 단축의 여지가 있게끔 일정 기간으로 표현되어 있지 3개월, 6개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을 보십니다. 이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얘기했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당연직 등기관, 두 번째 지정직 등기관. 당연직 등기관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등기소장, 등기국장, 등기과장, 등기계장. 그렇죠. 지정직 등기관은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누가 지정합니까?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를 지정직 등기관 또는 지정직을 생략하고 그냥 등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등기관의 지정에서 첫째 줄 보시면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란 문구 있습니까? 네, 요거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의 권한이 나와 있고 사무처리가 있는데요. 등기관이 하는 업무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등기관이 처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등기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업무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업무를 처리합니다. 등기 업무와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할 텐데요. 이 등기 업무는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의 지시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독립된 관청이라고 불러요.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감독 받지 않는 독립된 관청이라고 불러요. 검사들이 힘이 센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검사들은 일인 자체, 그 한 사람이 독립된 관청이에요. 그래서 힘이 센 겁니다. 마찬가지로 등기관도 그렇습니다. 등기관도 등기 업무에서만큼은 어느 누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독립된 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일반 행정 업무는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당직도 서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상사의 지시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쪽은 지시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구가 옛날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관의 사무처리에서 첫째 줄 보시면 등기사무라고 돼 있죠. 거기 등기사무 밑줄 치시고 옆에 보시면 독립관청으로서의 지위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어느 누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독립관청으로서의 지위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셋째 줄에 일반 행정사무라고 돼 있죠. 일반 행정 업무는 상사의 지시감독에 복종한다라는 문구 있죠. 네.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등기관의 책임은 앞에서 보셨습니다. 이제 등기부를 볼 겁니다. 210쪽을 보시면 등기부 나와 있고요. 등기부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이 등기부라는 장부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공시하는 장부가 등기부 맞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공시하는 장부가 등기부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 그렇죠. 그리고 등기부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두 가지 종류로 정해놓고 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는 공시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개로 편제되어 있다고 했죠.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들은 흔적은 있으시겠죠? 네, 흔적만 있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출제가 되는 등기부는 집합 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됩니다. 일반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합 건물 등기부는 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등기부는 집합 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건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